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에듀윌에서 행정법 강의하는 이재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시험을 치시고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바로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해설 강의에 앞서가지고 여러분한테 격려의 말씀 하나 전해드리게 되면은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지나가야 될 시험을 꼭 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었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많았겠고 그다음에 친구도 만나고 싶었었겠지만 다 그거 참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대단하시고 격려받아야 되고요. 최소한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결과도 결과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위해서 참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격려받아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진심으로 대단하다라고 스스로 좀 격려하신 상태에서 오늘 하루는 푹 쉬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지 간에 다음 플랜을 세우셔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은 어쨌든 국가직 시험을 잘 못 보신 분들은 지방직 시험을 노리시면 되겠고 또 국가직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또 면접 같은 거 잘 준비하셔가지고 끝까지 최선 다해서 가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시험은 봤기 때문에 해설은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도는 국가직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할 건데요. 총평부터 하게 되면은요. 난이도 자체는 전반적으로 중하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우리 공무원 시험 자체에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요 정도 난이도로 출제를 되게 되면은 안 틀리거나 한 개 정도 틀린 선에서 방어를 해내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아마 제 생각에 다 맞거나 한 개 정도 틀린 선에서 방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실수해서 두 개 정도 틀려도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90점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고 설사 조금 생소한 지문이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너무 급해서 찍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속어법으로 충분히 접근도 가능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행정법 공부하시면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읽으면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지문도 출제가 되었던 건 사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좀 더 착안하셔가지고 틀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맨 마지막에 앞으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뭘 해주겠다는 약속이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주겠다는 약속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했더니 거부하는 것은 즉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이건 개인의 신뢰를 깨는 것이겠고 너무 지나친 처분이었었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도 위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부관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청이 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쓸데없는 것을 갖다 붙이지 말자라고 하는 불문법의 원칙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붙인 것은 당연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3번입니다.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방의회, 우리 학원의 맞은편에만 하더라도 동작구 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동작구 의회도 각종 조사와 감사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해서 현장에 앉혀놓고 질문 같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증인이 오기로 했지만 갑자기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조례안에 의하게 되면은 신분에 따라 가지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과태료 적게 부과하고 차등해서 과태료 내용을 정하고 있었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한 조례로 평가받았던 사안이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4번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행위,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 면세 사업자용 이것만 줬다고 해서 영원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설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이게 영원히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개인의 신뢰를 깬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3번 체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입니다.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체육시설. 그러면 신고체육시설업은 흔히 말하는 자기완결적 신고, 자체완성적 신고라고 불리는 테마거든요. 자기완결적 신고, 자체완성 신고에서의 중요점은 뭐냐면은 적법한 신고만 하면은 행정청이 수리를 하든 수리를 거부하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 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사 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무신고 영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2번 제가 수업 시간 때 강조했었던 테마 중에 하나였었는데 아시겠지만 자 우리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였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우리가 접수시키게 되면은 행정청이 심사를 할 때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 심사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케이스가 뭡니까? 형식적 심사만 하는 케이스다라고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신고를 수리해야지 실체적인 사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구나. 형식적 심사만 하라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다는 말씀이겠죠. 3번 갑니다. 인허가 의제 효과 수반은 건축 신고. 이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쉽죠? 4번 납골당 설치 신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래서 신고서가 접수 기간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리를 해야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 고른 거 되게 쉬운 내용이었었고요. 3번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여러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평상시에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자 여기에서 그냥 모르니까 일단 물음표 쳐두고 2번, 3번, 4번부터 그냥 보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2번부터 보겠습니다.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면 맨 마지막에 다시 회복된 것.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것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로서 기억하시면 된다는 건데요. 소생에서의 기본 포인트는 뭡니까? 원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인지 침익적인 처분인지 그걸 갈라내면 되겠죠. 원처분이 조세 부과 처분은 아시겠지만 침익적인 처분,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맞는 지문이겠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3번 수익적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한해요.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 이게 이익 형량하는 법리죠.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는다. 되게 중요한 지문이었었거든요. 자, 수익적 처분을 행정청이 직권 취소할 때는 국민한테는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을 할 겁니다. 왜? 내가 받은 수익적 행정 처분이 사라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침익적인 처분이 되는 거죠. 이 직권 취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 형량 같은 걸 해줘야 돼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커야지 이 취소 행위가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쟁송 취소가 우리가 침익적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시키는 이론인 거고 얘는 침익적 처분을 취소시키는 이론인 겁니다. 서로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되는 법리가 여기서는 허용되는 건 아닌 거구나. 수업 시간 때 강조했었던 포인트였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는 질문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지만 역시 이것도 취소의 취소라고 하는 법리라서 수익적 처분일 때는
원처분이 살아나고 수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일 때는 원처분이 소생되지 않는다. 그 이론이거든요. 자,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처분 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이것을 취소의 취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원처분인 이사 취임 승인 처분은 살아나냐 살아나지 않느냐가 여기서 핵심이었습니다. 수익적인 처분이니까 살아나니까 설사 이 정식 이사가 승인에서 취소된 사이에 임시 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사가 살아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 이사들의 지위는 당연히 소멸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거 정리하시면 된다는 뜻이었었죠. 정답은 1번인데요. 그럼 1번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여기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를 부과했냐면은 매달 점용료를 부과했어요.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제가 월 10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월 100만 원씩 너 도로 점용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우리한테 100만 원씩 납부해라 라고 점용료를 부과해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상태라서 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국민 입장에서는 매달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돼가지고 요만큼이 도로 점용 허가에서 취소가 돼버린 거죠. 도로 점용 허가에서 취소되었다는 뜻은요, 이만큼은 이젠 도로 점용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점용료의 대가가 이 전체 땅에 대해서 점용료를 냈으니까 이제 만약에 요만큼의 땅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걸 소급시켜서 취소시켰어. 처음에 도로 조명 허가 있을 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취소시켜 버리면은 이만큼 땅에 대해서 점용료를 냈었던 거는 돌려주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 월 100만 원씩을 꼬박꼬박 냈었었는데 소급해서 이만큼 빌려줬었던 거는 취소시켜버리겠다, 허가 내줬던 거는 취소시켜버리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받았었던 돈은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야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이 도로관리청이 도로 조명 허가 중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했다는 이야기는 도로 조명 허가 나왔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날려버렸다는 뜻이거든요.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는 돌려주는 게 맞지 반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지문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은 것만을 모두고 옳은 건 모두 그러면은 기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우리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서 확정되면은 사업 시행 계획은 처분이 되어 버립니다. 처분이 되니까 당연히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니은입니다. 환지 계획은 그냥 큰 그림을 그린 거에 불과합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환지를 한번 해볼까라는 큰 그림이지 그것 때문에 뭐 국민의 권리나 의무가 막 영향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지 계획은 처분은 아니겠지만 요걸 기반으로 수립된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은 처분이기 때문에 얘는 환지 계획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틀린 지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디귿입니다.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자, 이거 행정법 공부하실 때 그냥 스킬인데요. 기본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주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 정답 2번 딱 고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5번 행정계획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업면허 처분에 대해서 면허의 유효기간은 우리가 기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1년으로 정한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 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우리 부관 중에서 부단만이 유일하게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소송 대상되지 나머지 것들은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되지가 않거든요. 기한만 딱 떼어내다가 취소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2번입니다. 도로조명 허가에서의 점용기간, 점용기간도 기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기한은 주된 허가의 본질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한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라고 하면은 주된 행정행위도 다 위법하게 되어버린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틀리신 분 없으셔야 된다는 뜻이었고요.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도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수업하면서 앞에서 하지 못할지 뒤에서도 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이 되어서 갖다 붙일 수 없는 부관을 못 붙이지 않습니까? 못 붙이겠죠. 그래서 이걸 피하고자 둘 사이에서 몰래 사법상 계약 체결해서 붙이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4번. 사도 개설 허가, 사도 개설 허가가 개인도로 개설 허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공사 기간은 사도 개설 자체가 자체의 존속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 기간 내 사도로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은 자 여러분 사도 개설 허가에서 정해진 공사 기간은 이거는 기한이 아니고요. 얘는 부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제가 모의고사 할 때 특히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지문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등장한 때는 변호사 시험에서 처음 등장했었던 지문이었었고요. 변호사 시험에서 등장했다가 그냥 공무원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매년 모의고사 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그러다가 국회직에서 딱 등장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버젓하게 등장해버리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냥 공무원 시험에 등장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기가 되게 좋은 지문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자체는 우리가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도로 공사 기간 내 사도로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게 부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뜻이거든요. 부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주된 행정행위 실효되는 게 아니라 철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우리 부담을 불이행했다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주된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사도개설 허가를 취소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돼야지 사도개설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지 바로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는 겁니다. 6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이 된다. 이거 정확한 포인트 잡고 있으셔야겠죠. 우리가 영업을 양도했다고 해가지고 법적인 권리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를 해야 넘어가냐? 수리를 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수리를 해야 양도인이 허가받은 법적인 권리가 양수인한테 이전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리가 발생하기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리가 발생하기 전이니까 아직까지 법적인 권리자는 누구다? 양도인이니까 설사 양수인이 뭔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도 책임은 누가 지는 건데요? 양도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뜻이겠죠. 1번 고르시면 되는 문제고요. 2번입니다.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가 뭡니까?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행위,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대부라는 포인트 자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다는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 중에 너 대부료 내라라고 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지 이것을 공법의 영역인 행정처분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대부료 부과하는 것까지는
사법상의 계약의 영역이니까 공법의 영역인 행정처분을 이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3번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다. 여러분, 인가는 적법한데 기본행위는 위법하대요. 그럼 뭐에 대한 소송 제기해야 될까요? 기본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완전 틀린 내용이구나. 4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처분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행정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사에 부합하고 행정청이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자 보세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추단하는 것으로 부합하고 그다음에 상대방도 이를 알 수가 있대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또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항상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황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묵시적 의사표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틀린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답이 1번이 너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내용이니까 옳은 것은 1번 고르시면 된다는 뜻이었었죠. 7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 주식회사가 국책 사업이 국가가 정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란 뜻이고요.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주관 사업자 중에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사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 개발 협약의 법률 관계. 딱 보더라도 여러분 이건 아시겠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계약이지 사익을 추구하는 계약은 아니겠죠. 헬리콥터 등장하고 있고 뭐 무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거구나. 공법 관계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입니다. 그러면 입찰보증금 국가기속조치, 제가 수업 시간 때 거의 구구단처럼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사법관계다라고 한다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되니까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인 거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3번 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해지 통보, 우리 법에 근거해가지고 협약을 해지 통보하는 거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등 당사자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얘는 뭐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니까 틀린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4번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여러분들 이게 말이 계약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상 이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특허 얘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 아니고 이건 공법상 계약도 아니고 얘는 행정처분 특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 옳은 것을 고르시는 내용이니까 1번 고르시면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8번입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이거 대중교통 허가 내주는 거는 특허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특허는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판단한 데 있어가지고 행정청의 재량을 많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 면허 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 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상 재량에 영향을 속한다. 재량이다라고 한다는 게 포인트였었죠. 2번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 정한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의 설치허. 여러분들 매년 공장에서 배출해야 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총량이 정해져 있지만 요걸 받게 되는 순간 더 많이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성격 뭔지 아시나요? 특허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특허니까 당연히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틀린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3번
국유재산, 무단 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 그럼 변상금 부과는 제가 뭡니까? 기속행위다. 행정행위에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분류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바로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기속행위니까 맞는 지문이겠죠. 4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 여러분들 이 개발행위 허가가 요건 규정이 불확정 개념, 불확정 개념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들. 근데 막 공익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안전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불확정 개념, 불확정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행정청의 재량의 영역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거니까 2번 고르시면 된다는 느낌이고요. 9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항상 행정절차법은 기출문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언제든지 법조문에서 골라낼 수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은 좀 따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과 더불어서 행정절차법은 기출문제만 의존하지 말고 법조문을 따로 읽어두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걸 내가 잘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번이 너무 티가 나는 정답이었어요. 그냥 눈에 확 입체처럼 다가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 최신 판례 특강 때 제가 이 판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판례는 특히나 중요한 판례니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얘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국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든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든지 간에 똑같이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이유제시, 사전통지 등등등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의 취지가 국가한테 하던 국민한테 하던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규정 적용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의 포인트였었거든요. 3번이 눈에 확 입체처럼 다가왔어야 했었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은 뭐냐?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 나 이거 서술어 갖고 장난치고 있는데요. 개최할 수 있다가 정답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서술어 갖고 장난쳤던 조금 그냥 예민한 문제였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2번입니다. 자, 국적법에 따른 귀화 우리 행정절차법 3조 2항을 보게 되면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국적법에 따른 귀화 같은 것들은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따로 있을 때는 굳이 행정절차법을 거칠 필요가 없거나 혹은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거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행정절차법을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귀화 허가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처분의 이유 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얘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 포맷인데 무조건 않는 것은 아니라 거치기 곤란하거나 또는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있을 때 안 거치는 거긴 한데 어쨌든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 제시를 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준하는 절차가 있으면은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번 설명 드렸었고요. 4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처음 볼 만한 내용이긴 한데요. 다수의 당사자 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수의 당사자가 있어가지고 대표자를 뽑았다는 이야기는요. 대표자를 통해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등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만한 지문은 있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3번이 그냥 옳은 거 고르시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다가오셔서 맞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지문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답 딱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정보 비공개 결정이 있으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행정 심판 제기도 할 수 있겠고 행정 소송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셋 중에 하나 골라서 해야 되고 세 개 다 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의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는 뭘 거치냐? 정보 공개 심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무조건 개최가 되는 것은 아니라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미 정보 공개가 청구된 적이 있었던 거에 대한 이의 제기한 거라면은 또 역시 정보 공개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 조금 센스 있게 문제 푸신 분들은 기억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은 기억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 빼고. 일단 3번은 정답은 최소한 아니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일단 보시면 되게 좋겠다는 뜻이고요. 니은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만약에 내가 어떤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그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대요. 그럼 공공기관은 뭐 하냐면은 제3자한테 당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 청구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제3자는 내 정보니까 공개하지 마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청하지 마세요가 무조건 따라야 될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틀린 지문인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디귿입니다. 제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은 투명했어야만 합니다. 이 교도관이 제소자한테 가혹행위를 했을 때 이 교도관한테 교도소 내부에서 징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징계했을 때 이 투명하게 징계를 했었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위해서 이거 정보 공개 청구해야 될 때 보여줘야 될 사유가 되니까 이거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회의록에서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서 징계된 것까지 확인이 되면은 추후에 이 정보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게 되면은 1번 기억 하나 고르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11번 제재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여러분 여기서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해서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에 가름해 가지고 부과하는 과징금을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딱 변형된 과징금에 맞는 그런 내용이죠. 영업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에 대신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이니까 변형된 과징금이고 변형된 과징금은 대부분이 재량행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량행위는 법이 초과한 한도액을 위반하면은 전부 취소한다, 일부 취소한다, 전부 취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겠죠. 2번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한정된다. 맞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제재 처분은 제재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할 수가 있는 건데 역시 과징금도 마찬가지로 영업 정지와 영업 취소를 가름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요거 적용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던 내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3번 보기도 같이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여러 처분 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 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사유들만으로도 충분히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제재 처분, 예컨대 영업 정지, 영업 취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었겠죠. 예컨대 청소년한테 술 판매했다는 이유, 때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했다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이 된대요. 그럼 처분은 적법하니까 위법한 게 아니죠. 위법하다고 모아 취소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번.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 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영업 정지 같은 것들을 영업 정지 3개월, 4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효력 기간 같은 거 다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영업 정지 효력을 다시 설정해 주고 있어요. 예컨대 3월 7일 날 3월 7일은 여러분들 제가 그냥 좋아하는 숫자 덧붙인 거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영업 정지 3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청이 보니까 4월 7일쯤에 이미 한 달간은 진행했겠죠. 진행하다가 이거 영업정지 기간을 조금 효력 기간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4월 7일 날 영업정지를 나머지를 4월 17일부터 진행한다. 이미 한 달 정도는 진행이 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쪽지 보내는 거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영업정지 기간도 행정청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 4월 7일부터 바로 하기보다는 조금 4월 17일부터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되면은 한 10일 정도의 약간 여유기간 준 상태에서 10일 이후부터 나머지 영업정지 기간 진행한다라고 해도 괜찮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고요. 이거 제가 최신 판례 특강할 때도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서 효력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해줄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해가지고 영업 정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다시 그 시기를 정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시니까 3번 고르시면 되시겠죠. 12번.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되었다. 취소가 되면은 우리가 냈었던 돈은 부당이득이 되죠. 그것을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하는 관계로 이해하면 건 말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2번입니다. 조세 환급금은 조세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부당이득에 해당한 조세 환급금이 세금을 냈을 때 내가 세금을 돌려받아야 될 환급금을 조세 환급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돌려받아야 될 세금이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행정부 입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가상금은 제가 지연이자 연체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 이자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3번도 같이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당연 무효인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 시부터 발생하여 확정이 된다. 우리 부당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있을 때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행정청이 제가 좀 오타가 났지만 이게 A한테 변상금 부과 처분했습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하고 이게 무효였대요. 근데 A는 여기에 대해서 납부를 한 거죠.
그럼 언제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것이냐면은 납부했을 때 부당이득이냐 아니면은 부과했을 때 부당이냐. 당연히 부당이득은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있을 때 부당인데 이득을 취하는 시점은 부과했을 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얘한테 납부했을 때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 시에 부당이득이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4번입니다. 국가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이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면은 행정부 입장에선 뭐 할 수 있냐면은 얘가 얘한테 국유재산 무단을 이유로 국유재산 무단 이유 무단 사용한 거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있냐? 변상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변상금이 국유재산 같은 것들을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고요. 플러스 얘는 사용료만큼을 부당이득으로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야 될 사용료가 있는데 그걸 안 내고 있으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를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체크하시면 되는 내용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13번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여러분 이거 대집행에 유한 비용 대개통실비 할 때 그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비용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면은 얘는 어디에 귀속을 시킵니까? 국가의 창고로 귀속시키거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시킨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자주 나오는 법조문이고요. 2번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는 테마가 아니었습니다. 얘와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니까 굳이 행정기본법을 활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본법의 주요한 입장이었었죠. 3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 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행 강제금은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행을 하면 더 이상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으면은 더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겠구나. 근데 이미 부과했으면은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 알죠? 4번 너무 쉽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을 하다가 뭔가 밑에 있는 공무원이 잘못을 한 거죠. 그때는 지방자치단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쉽죠?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전 페이지에 봤었던 그 2번 지문 딱 고르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14번 제소기간과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섞어서 낸 케이스입니다. 1번은 너무 대중적인 지문인데요. 우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부작위 자체가 애초에 처분은 아니니까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었을 때는 의무이행심판 거치게 되면은 재결이 나오겠죠. 그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해줘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서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돼야 한다는 틀린 지문인 거구나. 되게 대중적인 지문이고요. 2번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법에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는 행정소송법 법 규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 행정소송법에서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걸 적용을 하는데 당사소송은 처분 다툰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당사자 소송에 관련되어서 개별법에서 제소 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에 나와 있는 숫자는 불변 기간으로 한다고 한다는 거 외울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오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 고지한 케이스겠죠. 예컨대 행정청이 국민한테 처분을 하면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는 사건인데 100일 내에만 행정심판 제기하면 된다라고 알려준 것을 오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고지가 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오고지한 기간 내에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래 내가 심리해 줄게 라고 하면서 심리에 들어가 줍니다만 소송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 했었던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고지의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심판 청구는 법정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심판법 규정은 행정소송에서는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이야기하겠다는 뜻이죠. 4번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재결 반드시 각하재결. 우리 행정심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는 90일 이내에 심판 제기해줘야 되는데 90일 지나서 행정심판 청구하면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연히 각하재결을 할 거라는 뜻인 거예요. 각하재결을 받게 되면은 이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으니까 90일 내에 소송 제기하겠다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 날부터 90일 이내 원래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취소송이 다시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허용된다라고 하면은 다 90일 지나서 일단 행정심판 제기해서 각하재결 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소송 제기하면은 다 된대. 그럼 이러면 불가증력을 만든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겠죠.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정답 1번이 명백하게 보이는 사안이었었거든요. 15번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례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대요. 그럼 여러분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건데요. 조례를 누가 만드냐? 지방의회에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거든요. 공포한 자가 누군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 제기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우리 피고적격에서 중요한 거 보이는 거 중시, 보이는 거 중시. 항고소송 피고적격은 보이는 거 중시. 국민한테는 공포한 자가 누군지 보이지 만든 자가 보이진 않거든요. 2번 합의제 행정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감사원 같은 데를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거든요. 합의제 행정기관이 처분을 하면은 합의제 행정기관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분하면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 중요한 내용이었었죠. 3번 대통령이 국가 공무원한테 징계 처분을 하면은 대통령이 피고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된다. 알고 있으시겠죠? 4번 대리 기관이 대리 관계를 표시하고 자 이거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설명 잠깐 해볼게요. 이건 서울시장 있고 동작구청장 있습니다. 이거 반대로 알고 있으신 분들 많은데 자 얘가 너가 좀 대신 좀 해라라고 해서 대리권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리 우리가 대리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리를 받는 입장, 받는 피대리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거 거꾸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얘가 A한테 처분을 하는 거예요. 처분할 때 처분 통지서가 있겠죠. 통지서에 씁니다. 서울시장 대리인 동작구청장 이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서울시장 이걸 대리관계를 표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 관계를 표시하면 A는 동작구청장 너는 서울시장의 대리를 받아서 하는 사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는 동작구청장 너의 행위는 아니구나라고 인식할 테니까 당연히 피대리청을 피고로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 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기본적인 내용 옳은 것이니까 4번 보기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16번 갑니다. 16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중적인 지문 중에 하나거든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다. 재결 신청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예컨대 사기업한테 너 공익사업을 하라고 사업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사업 인정을 받은 자는 당연히 뭐를 해야 될까? 고시를 한 다음부터는 공익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공익사업을 실시할 생각을 안 하면은 너 공익사업 하지 마라라고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이걸 안 해버리게 되면은 1년 되는 다음 날에 사업 인정의 효력을 상실하니까 더 이상 공익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뭐냐면은요 좀 생소하게 다가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재결에 재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경정재결을 할 수가 있다. 올바르게 고친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이 재결이 뭐예요? 수용재결이죠. 수용재결은 성질이 뭡니까? 대리죠. 그럼 대리는요, 아시겠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재결인 확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지 확인이 아닙니다. 확인은 여러분들 불가변력이 발생해가지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번 재결을 하게 되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게 불가능합니다.만 여기서의 재결은 수용재결이니까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말하는 재결과는 성질을 달리하니까 불가변력 발생하고 이런 느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또는 신청해서 경정재결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걸 생각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싶습니다. 우리 재결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말하는 재결, 확인이고 불가변력 발생하니까 이거 못한다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마 낸 문제 같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캐치할 줄 아시게 되면은 이거는 확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만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3번은 너무 대중적인 지문으로 출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신 분 없으시겠죠? 보상액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그 토지 가격을, 재결에 의한 때는 그 재결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금 산정해 주는 거구나. 4번 우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했을 때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어디에다가 합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하게 되었을 때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은 당연히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결을 날려버릴 수도 있겠고요. 플러스 그 금액 같은 것을 당연히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없다는 틀린 지문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2번에만 낚이지 않으셨으면은 4번까지 정답 고르시는 거는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7번 봅니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우리 국가배상법 2조와 달리 5조는요.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하게 되면은. 그리고 참고로 민법에는 면책규정이라고 하는 법조문이 존재하는데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자체의 면책규정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이거 맞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2번은 국가배상법 5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지문으로 공무원 수험생들은 당연히 봐셨을 문제이거든요. 공공의 영조물이라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특정 공공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사비를 말하면 이게 공물을 의미한다는 뜻이겠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이렇게 법적인 권한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 잠깐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역시 관리에 포함되니까 이 과정에서 영조물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3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서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 이게 뭡니까? 기능상 하자. 우리 행정법에서는 소음이 많이 발생했었던 케이스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 자체는 멀쩡해 보이지만 외관상 소음이 너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3자한테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피해를 입힌 경우도 당연히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적용할 수가 있겠죠.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국가배상법 5조상의 영조물은 공물이잖아요. 공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완성돼야 돼요. 그리고 이 완성된 거를 공물로 쓰겠다는 공용 지정 행위가 필요하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되었을 때 공물이라고 하고 있고, 이게 바로 국가배상법 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인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은 도로의 노선 인정, 기타 공용 개시가 없었다. 공용 개시가 공용 지정이에요. 공용 지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 할 수가 있다. 틀린 지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8번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자주 봤었던 내용인데요. 증액경정 처분하면은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가 됩니다. 설사 당초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액경정 처분은 흡수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되거나 증액경정 처분에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지니까 소멸한 당초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증액경정 처분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주 보셨던 내용이고요. 2번, 자, 우리 퇴직연금 환수결정 제가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침익적 처분이 맞습니다. 원래 침익적 처분하기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같은 거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얘는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법에서 환수 금액이 정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받은 만큼 돌려내야 된다라고 정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듣든 말든 뭐 금액의 변동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유 제시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했다고 해가지고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식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3번입니다.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여러분 거부 처분이 있고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했대요. 그럼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부 처분은 처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청을 하고 거부 처분한 다음에 2차, 3차 거부 처분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신청하고 거부 처분했는데 또 신청하고 거부해. 그거는 처분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은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되는 거구나. 4번이겠죠. 고지. 여러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위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르시니까 역시 이것도 대중적인 지문이었었거든요. 2번 딱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19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데요. 행정규칙이 상위법에 위반되면은 무효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행정규칙이 공무원한테 적용되라고 만든 법을 행정규칙인데 공무원한테도 적용되지 않는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무효인 상태가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의 당연 무효이고 행정처분 효력, 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2번. 자,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 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 행정규칙을 지켰든 안 지켰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국민한테 위법한 처분한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겠고 반대로 행정처분을 지켰다고 해가지고 국민한테 적법한 처분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공무원한테 적용하라고 만든 법이 예컨대 복장 똑바로 입고 다녀라 혹은 쓰레빠 같은 건 신지 마라 슬리퍼 같은 건 신지를 마라 근무 시간 지켜라 라고 하는 것들을 지켰다고 해가지고 국민한테 위법한 처분했다 적법 처분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 때문에 행정규칙은 적법 위법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행정관청의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의해서 행정규정이 행정규칙이죠. 앞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규정을 위반을 했대요. 행정규칙에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처분을 위법하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처분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4번.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규칙, 이게 법규명령이죠. 여러분들 우리 법규명령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어디서 판단합니까? 기본적으로 법원 1심, 2심, 3심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럼 3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위헌이다라고 확정이 되었어요. 확정되면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조문을 적용하지 말라고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관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군데 행안부 장관이니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서 행안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를 하셔야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여러분 인허가 의제는 제가 수업 시간 때 학자들끼리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최근의 관심사니까 반드시 잘 정리를 해주십시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1번.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이 된다. 그래서 예컨대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도로 조명 허가 딸려온다는 뜻인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도로 조명 허가가 딸려온다는 뜻입니다. 이걸 주된 인허가, 관련된 인허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딸려오는 이유는 법에서 이게 딸려온다고 써 있기 때문에 딸려오는 것이지 막 딸려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된 관련 인허가만 딸려오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겠지. 법에서 써 있지도 않으면은 의지되는 건 아닙니다. 2번 너무 쉽죠. 여러분들 건축 허가를 내준 행정청이 도로 조명 허가를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국민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허가 신청이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된대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얘기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당연히 이거 거부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쉽지 않습니까? 3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하대요. 이게 위법하대요. 그럼 소송 대상은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이거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이걸 취소 구하겠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주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한다. 틀린 지문인 거구나라고 해서 모의고사 때 많이 연습했었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4번이죠. 어떤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이게 딸려온대요. 근데 국민은 나는 딸려온 거 싫어. 따로따로 받고 싶어. 그럼 따로따로 받아도 된다는 뜻인 겁니다. 꼭 의제되는 효과를 누릴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냥 FM대로 이거 행정청 찾아가서 건축허가 따로 받고 이거 찾아가서 행정 따로 받을래. 괜찮습니다. 꼭 이걸 신청해서 이것을 꼭 의제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된다는 뜻이었었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치신 내용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생소한 지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여기서 익혀가지고 다음에는 틀리지 않으시면 되겠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국가직 시험만 보고서 끝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방직 시험까지 아마 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실 때 앞으로 약 한 2개월 정도의 기간 조금 넘게 남았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완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양이 어느 정도는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에서만큼은 기출 문제를 완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다만 기출 문제를 완파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읽고서 뭔가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읽어버렸 뜻이 아니라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분류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막 100% 다 이해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논리 때문에 이런 이론이 나왔다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고를 줄 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한다는 뜻은요, 그냥 읽고 끝내라가 아니라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낼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많이 푸실 거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어디까지 그냥 기존에 배웠었던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나올 만한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인 것이겠지, 우리 국어와 영어와 달리 행정법은 뭐가 감각적으로 막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회에서 두 회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만 푸시면 되는지 막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다 풀어보겠다, 이거 절대 좋은 방법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모의고사는 한 1, 2회 정도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확인한 정도, 또 실수로 틀렸을 때는 왜 틀렸는지를 파악을 하고 몰라서 틀렸을 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알고 하면서 넘어가는 게 되는 게 목적이지, 또 시간 제한 맞추면서요 너무 많이 풀 필요는 없으니까 요것만 나머지 기간 동안 잘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거 좀 섞어가지고,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한 3년치 정도의 판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3년치 정도의 판례도 여러분들이 출제가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제 수업 때도 최신 판례 특강이라고 해서 따로 3년치 판례를 제가 한 번에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다 시험 나왔습니다. 소방직 시험에서도 나왔었고요, 국가직 시험도 나왔었거든요. 적중률 되게 높은 지문들로 모아놨으니까 나중에 보실 분들 있으면 꼭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정도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방직 시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최소한 행정법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여러분 끝까지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끝까지 최선 다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중에 또 좋은 시간 잡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